피 흘리며 쓰러진 복례를 발견한 박시우 할머니. 누가 이런 짓을. 유언장. 유언장을 찾았어? 의식을 잃어가는 복례가 간신히 내뱉는다. 박시우가 발견한 헌장부, 그 안에 적힌 자신의 이름을 보고 무릎이 꺾인다. 내가 은혜를 원망으로 갚았구나. 진실을 알게 된 박시우의 오열. 자신을 키워준 은인이 바로 눈앞의 할머니였다는 충격적 반전.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 신림동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골목길에 철컹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강복래가 낡은 폐지 수레를 끌고 나타났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허리는 곱고 걸음걸이에는 묘한 품위가 묻어납니다. 남들이 보기엔 그저 생계를 위해 폐지를 줍는 평범한 노인이지만 복래의 눈빛 깊숙한 곳에는 뭔가 다른 것이 숨어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날카로움, 한때 무언가를 꿰뚫어 보던 시절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또 왔네, 저 할망구.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더라. 동네 슈퍼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아저씨가 중얼거렸습니다. 복래는 신경 쓰지 않고 골목 곳곳에 버려진 박스들을 정성스럽게 수거합니다.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종이의 질을 한번 만져보고는 가격을 가늠하는 눈빛이 예리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이 일에 숙련된 전문가 같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있어 보입니다. 종이를 다루는 솜씨가 단순히 폐지를 줍는 사람의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복래 할머니는 정말 신기해. 저렇게 나이가 많은데도 새벽부터 부지런하시고 그것도 매일 똑같은 루틴으로 움직이시네. 지나가던 출근길 직장인이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복래는 그런 시선들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만의 리듬으로 차근차근 일을 해나갑니다. 폐지를 분류하는 모습도 체계적입니다. 골판지, 신문지, 잡지, 책까지 종류별로 나누어 수레에 싣습니다. 그 손놀림에는 단순한 경험을 넘어선 전문성이 묻어났습니다. 슈퍼 아줌마 김순자가 지나가는 동네 주민 박 씨를 붙잡고 수군거립니다. 저 할망구 그냥 폐지만 줍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집 바로 옆이거든. 밤에 주식 방송 본다더라고. 라디오로 먼 외국 돈 얘기도 하고. 코스피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에이 설마. 그 나이에 무슨 주식이야. 요즘 치매 걸린 노인들이 이상한 소리 많이 하잖아. 아니야, 진짜라니까. 어젯밤에도 달러가 얼마고 환율이 어떻고 하더라고. 그것도 제대로 된 경제 용어로 말이야. 보통 할머니들이 쓸만한 말이 아니었어. 그리고 가끔 영어도 섞어서 말하던데. 영어까지? 그럼 옛날에 뭔 일 하신 분인가? 그러게 말이야. 폐지 줍는 할머니 치고는 뭔가 달라. 옷차림도 낡긴 했지만 단정하고 말하는 것도 품이 있고. 복래는 귀가 밝아서 그런 수군거림을 다 들었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습니다. 오히려 입꼬리에 희미한 미소가 스쳐갑니다. 마치 자신에 대한 오해를 즐기기라도 하는 듯합니다.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보든 상관없다는 표정입니다. 수레가 가득 차자 복래는 폐지 수거장으로 향했습니다. 사장 이만수는 복래만 보면 반깁니다. 복래 할머니, 오늘도 좋은 거 많이 가져오셨네요. 역시 눈이 다르셔. 다른 분들은 아무거나 가져오는데 할머니는 항상 깨끗하고
질 좋은 것만 골라오시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잘 구분하세요? 그래도 요즘은 예전만 못해. 사람들이 종이보다 컴퓨터를 더 많이 쓰잖아. 디지털 시대라고 하지? 종이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 하지만 아직도 중요한 건 종이에 쓰는 법이야. 이만수는 복례의 말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평범한 폐지 줍는 할머니치고는 세상 돌아가는 일을 너무 잘 아는 것 같지만 그저 경험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끔 복례가 하는 말 중에는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전문적인 내용들이 섞여 있어서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몇만 원을 받아든 복례는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국밥집에서 아침을 때우고 마트에서 라면과 김치를 샀습니다. 계산할 때도 잔돈을 꼼꼼히 확인하는 모습이 여느 독거노인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지갑에서 돈을 꺼낼 때 잠깐 보이는 낡은 명함 하나가 눈에 띕니다. 너무 낡아서 글씨를 알아볼 수는 없지만 고급 종이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명함을 대하는 복례의 손길이 무척 조심스럽습니다. 오후 2시 복례는 단칸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고 벽 한쪽에는 오래된 라디오가 놓여 있습니다. 그 옆에는 경제신문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날짜를 보니 최근 것들입니다. 폐지를 주우면서 읽을 만한 신문들은 따로 모아두는 것 같습니다. 신문 위에는 형광펜으로 줄 그어진 부분들이 보입니다. 주로 경제면과 증권면입니다. 라면을 끓이면서도 라디오를 켭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나스닥이 전일 대비 0.8% 하락 마감했고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330원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금리 인상 우려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복례는 라면국에 김치를 얹어 먹으면서도 경제 뉴스에 귀를 기울입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혀를 차기도 합니다. 마치 전문가가 시장 상황을 분석하는 것처럼 진지한 표정입니다. 그 표정에는 단순히 뉴스를 듣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요즘 같은 땐 금값보다 사람이 더 내려가. 사람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니까 경제도 불안한 거야.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져.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복례의 눈빛에는 세상을 꿰뚫어보는 예리함이 스쳐갑니다. 단순히 뉴스를 듣는 게 아니라 그 이면의 의미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한때 그런 세계에 몸담았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라면을 다 먹고 나서도 라디오는 계속 켜둡니다. 국제뉴스, 환율 정보, 증권 시황까지 놓치지 않고 듣습니다. 중간중간 그렇지, 역시 그럴 줄 알았어 하며 반응을 보이는 걸 보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측까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녁이 되자 복례는 작은 수첩을 꺼내 뭔가를 적기 시작합니다. 숫자들과 기호들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환율 변동, 주가 지수, 금리 동향 등이 나름의 체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일반인이 보기에는 암호 같은 내용들이지만 복례에게는 익숙한 작업인 것 같습니다. 펜을 잡는 손놀림도 능숙합니다.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주말 앞두고 환율 변동이 있을 거야. 미국 고용지표 발표도 있고 유럽 중앙은행 회의 결과도 나오니까. 독거노인의 외로운 저녁이지만 복례에게는 뭔가 특별한 기운이 흐릅니다. 폐지를 줍는 평범한 노인 같지만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이 있어 보입니다.
경제 흐름을 읽는 눈, 시장을 분석하는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걸 숨기고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밤이 깊어가자 복내는 라디오 볼륨을 줄이고 작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반지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금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세월의 흔적이 역력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급스러운 광택이 남아 있습니다. 복례는 그 반지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조심스럽게 만져봅니다. 그 손길이 무척 애틋하고 눈가에는 그리움이 어려 있습니다. 윤호가 잘 지내고 있니? 내가 나한테 맡긴 것들 아직 잘 지키고 있어. 약속한 대로 끝까지 지킬 거야. 창밖으로는 신림동의 밤이 깊어가고 복례의 하루도 조용히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이 작은 방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걸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폐지를 줍는 할머니의 정체, 그리고 윤옥이라는 이름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 반지가 담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인지,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강남구 압구정동, 대한민국 재계 30위 기업인 태양그룹 본사 건물 앞에 검은 리본이 걸렸습니다. 창립자이자 회장인 장윤옥이 심장마비로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경제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향년 71세, 아직 정정하던 나이였는데 너무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정재계 인사들이 몰려와 조문을 했고 언론에서는 연일 태양그룹의 향후 경영권 승계 문제를 다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벌써 유산 분할부터 챙기자고? 아직 장례도 끝나지 않았는데 말이야. 장윤옥의 장남 장민호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40대 후반에 그는 태양그룹 부회장직을 맡고 있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언제나 큰아들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차남 장민석은 냉정했습니다. 형, 지금이 감정적으로 굴 때가 아니야. 회사 지분만 해도 몇 조 원인데 상속세만 해도 수천억이라고. 세무서에서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어. 장민석은 태양그룹 전무로 재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누구보다 현실적이었습니다. 장녀 장미라까지 합세했습니다. 오빠들, 나도 똑같이 받을 권리 있어. 어머니가 생전에 늘 공평하게 나눠주겠다고 하셨잖아. 설마 아들들한테만 다 주실 건 아니지? 장미라는 미국에서 MBA를 마치고 돌아와 태양그룹 계열사인 태양물산 대표를 맡고 있었습니다. 세 남매 모두 각자의 영역에서 회사 일을 하고 있었지만 어머니 장윤옥 앞에서는 그저 자식들 일 뿐이었습니다. 세 남매는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서초동의 대형 로펌 김앤파트너스로 몰려갔습니다. 고인의 유언장 공개를 요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로펌 대표 변호사 박시우는 30대 후반의 엘리트 변호사로 장윤옥 회장의 개인 변호사 역할을 해왔습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장 회장님께서는 평소에도 유언장 작성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셨습니다. 몇 번이나 수정하고 보완하셨거든요. 박시우가 회의실에서 금고에서 꺼낸 봉인된 유언장을 보였습니다. 세 남매의 눈이 일제히 그 봉투에 꽂혔습니다. 수조원대의 유산이 어떻게 분할될지 결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공개하겠습니다. 박시우가 봉인을 뜯고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앞부분은 예상대로였습니다. 회사 지분과 부동산, 예금 등이 세 자녀에게 거의 동등하게 분할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장민호가 경영권을 이어받되 지분은 공평하게 나누는 내용이었습니다. 역시 어머니다워 공정하게 나눠주셨네. 장미라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박시우가 마지막 조항을 읽을 때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다만 본인이 별도로 작성한 친필 유언장이 하나 더 있으며 이는 강복래 씨에게 위탁하였음을 밝힌다. 해당 유언장의 내용이 본 유언장보다 우선하며 강복래 씨의 판단에 따라 공개될 것임. 회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세 남매는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뭐라고? 강복래가 누구야? 우리가 모르는 친척이라도 있나? 장민호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박시우도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 듣는 이름입니다. 장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저를 급히 불러서 이 내용을 추가하셨거든요. 그때도 누가 강복래 씨인지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게 될 거라고만 하셨어요.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라도 알아요? 연락처는? 장미라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주소는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점이 있어요. 박시우가 컴퓨터를 켜며 말했습니다. 제가 미리 신원 조회를 해봤는데 이 강복래라는 분이 폐지를 수거하는 일을 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무직으로 되어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등록되어 있어요.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재벌 2세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황당해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신 거 아니야? 폐지 줍는 할머니한테 수조 원짜리 유언장을 맡겼다고? 장민석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건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장 회장님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정신이 완전히 말짱하셨거든요. 오히려 평소보다 더 또렷하셨고 판단력도 정확하셨어요. 마지막 일주일 동안 회사 주요 결정들을 연달아 내리셨거든요. 박시우는 곤란한 표정으로 계속 설명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장 회장님께서 그 분과의 만남을 극비리에 진행하셨다는 겁니다. 비서실에서도 전혀 모르는 일이었어요. 운전기사도 쓰지 않고 직접 택시를 타고 가셨대요. 그럼 어떻게 증명해? 그 할머니가 정말 유언장을 가지고 있다는 걸? 혹시 사기꾼이 끼어든 건 아니야? 장미라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증인이 있습니다. 장 회장님께서 공증인을 직접 동행하셨거든요. 김정우 공증인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박시우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CCTV 영상도 있습니다. 장 회장님께서 직접 신림동을 방문하신 기록이 남아 있어요. 신림동 시장 근처 상가 CCTV에 찍혔거든요. 뭐, 어머니가 직접 신림동까지 가셨다고? 세 남매는 완전히 어리둥절했습니다. 평소 강남을 벗어나는 일이 거의 없던 어머니가 왜 갑자기 신림동 같은 곳을 찾아갔는지, 그리고 왜 그런 중요한 유언장을 폐지 줍는 할머니에게 맡겼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 그 할머니부터 만나봐야겠어. 뭔가 숨겨진 사연이 있을 거야. 장민호가 결론 지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먼저 접촉해 보겠습니다. 박시우는 며칠 후 신림동을 찾아갔습니다. CCTV를 분석하고 주변 상인들에게 물어본 결과 복래의 행동 패턴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폐지를 주우러 나오고
오후 2시쯤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드디어 복례를 만난 박시우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초라한 차림의 할머니가 폐지 수레를 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할머니의 눈빛과 걸음걸이에서는 예사롭지 않은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혹시 강복래 할머니세요? 누가 찾아? 복래는 경계심 어린 눈으로 박시우를 바라봤습니다. 양복 입은 젊은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자신을 찾는다는 게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는 김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변호사 박시우입니다. 장윤옥 회장님 일로 찾아왔어요. 복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언젠가는 올 줄 알았던 순간이 드디어 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결국 그날이 왔구나. 윤옥이가 돌아갔나 보네. 그 순간 박시우는 확신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단순한 폐지 줍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윤옥이가 돌아갔나 보네. 복래의 말을 들은 박시우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할머니가 장윤옥 회장을 그렇게 친근하게 부른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복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폐지 수레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잠깐만요. 유 원장 얘기 좀 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니야. 사람들이 다 보잖아. 복래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과연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양복 입은 젊은 남자가 폐지 줍는 할머니와 대화하는 모습이 신기했나 봅니다. 그럼 어디서 얘기할까요? 일단 따라와. 내가 갈 데가 있어. 복래는 박시우를 이끌고 신림동 시장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미로 같은 골목을 지나 오래된 국밥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할매국밥이라는 낡은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자. 복래는 국밥집으로 들어가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박시우도 따라 들어가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허름한 국밥집이지만 손님들이 꽤 많았습니다. 대부분 시장 상인들이나 동네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사장님, 국밥 하나 주세요. 복래가 익숙하게 주문했습니다. 복래 언니, 오늘은 일찍 오셨네? 그런데 저 젊은이는 누구야? 국밥집 사장 김영자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박시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이야. 국밥 하나 더 주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박시우가 사양했지만 복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고픈 사람 앞에서 혼자 먹을 수는 없어. 먹어. 곧 뜨끈한 국밥이 나왔습니다. 복래는 국밥을 후루룩 먹으며 박시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윤옥이가 언제 돌아갔어?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심장마비로. 그렇게 갑작스럽게. 마지막에 고생 안 했으면 좋겠는데. 복래의 눈가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진짜로 장윤옥 회장을 아끼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도대체 장 회장님과 어떤 관계신가요? 그분이 할머니께 유 원장을 맡겼다는데. 박시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복래는 국밥을 먹던 숟가락을 잠시 멈췄습니다. 유 원장. 그래, 그 아가씨가 나한테 맡긴 게 있지. 하지만 함부로 줄 수는 없어. 왜요? 법적으로 상속인들에게 공개해야. 법이 뭐가 중요해? 복래가 박시우의 말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그 아가씨는 내 손으로 지켜달랬어. 아이들이 진짜로 어머니 마음을 이해할 때까지 말이야.
어머니 마음이요? 윤옥이는 평생을 외로웠어. 돈은 많았지만 진짜 사람은 없었거든. 특히 그 아이들. 복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12년 전 바로 이 골목에서 윤옥이를 처음 만났어. 그때 그 아가씨가 국밥 한 그릇에 모든 걸 털어놨지. 12년 전에요? 그때 장 회장님이 왜 여기까지 오셨는데요? 박시우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12년 전이면 장윤옥 회장이 한창 바쁜 시기였을 텐데 왜 신림동까지 왔을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건 긴 얘기야. 복례는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박시우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변호사입니다. 고인의 유언을 집행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협조해주지 않으면 협조? 내가 언제 협조 안 한다고 했어? 복례의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스쳤습니다. 다만 때가 있다는 거야. 윤옥이가 그렇게 말했거든. 아이들이 돈이 아니라 사람의 소중함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런 추상적인 조건으로는 추상적? 젊은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추상적인 거야. 사랑, 믿음, 우정. 그런 게 없으면 돈이 뭔 소용이야? 복례의 말에 박시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폐지 줍는 할머니가 하는 말치고는 너무 철학적이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예전에 어떤 일을 하셨나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지금의 나만 보면 돼. 복례는 국밥을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언제 다시 만날 수 있나요? 급하게 굴지 마. 윤옥이도 12년을 기다렸는데 며칠 더 기다린다고 뭐가 달라져? 복례는 그렇게 말하고 국밥집을 나갔습니다. 박시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할머니의 정체가 도무지 감이 안 잡혔습니다. 저 할머니 신기하지? 국밥집 사장 김영자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복례 언니는 12년 전에 이 동네에 왔는데 처음부터 뭔가 달랐어요. 다른 할머니들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해야 하나? 어떻게 다른데요? 말하는 것부터가 다르죠. 교육을 많이 받으신 것 같고 세상 돌아가는 일도 너무 잘 아시고 그런데 왜 이런 동네에 사시는지 김영자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혹시 복례 할머니에 대해 더 아시는 게 있나요? 글쎄요. 가끔 이상한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경제 얘기를 하시는데 보통 사람이 쓸만한 용어가 아니었어요. 박시우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찾아와요. 복례 언니와 조용히 얘기하고 가더라고요.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요? 네,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았는데 복례 언니는 절대 얘기 안 해주시거든요. 박시우는 복례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커졌습니다. 분명히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시우는 사무실에서 복례에 대한 신원조회를 더 자세히 해봤습니다. 하지만 12년 전 이전의 기록은 거의 없었습니다. 마치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뭔가 이상해. 박시우는 복례가 치매 증상이 있는 노인의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뭔가 중요한 비밀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비밀이 무엇인지, 그리고 장윤옥 회장과는 어떤 관계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 어딘가가 묘하게 찜찜했습니다. 단순한 유언장 집행 문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뭔가 더 큰 이야기의 시작인 것 같았습니다.
박시우는 복례를 더 알아보기 위해 며칠 동안 몰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로서는 다소 비윤리적인 행동이었지만 수조원대 유산이 걸린 문제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복례의 일상을 관찰하면서 그는 점점 더 놀라게 됐습니다. 복례는 매주 목요일마다 특별한 일정이 있었습니다. 폐지 줍는 일을 일찍 마치고 평소와 다르게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박시우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복례가 도착한 곳은 신림동 시장 한복판에 있는 오래된 다방이었습니다. 추억다방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고 1980년대에 멈춰 있는 것 같은 인테리어였습니다. 복례는 익숙하게 다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시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복례가 들어간 지 10분 후에 다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방 안은 예상보다 깨끗하고 아늑했습니다. 복례는 창가 자리에 앉아 국화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다방 주인인 50대 후반의 여자가 박시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름표를 보니 사장 정미숙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 주세요. 박시우는 복례에게서 멀지 않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복례는 박시우를 알아봤지만 놀란 기색 없이 계속 차를 마셨습니다. 사장님, 저 할머니는 단골 손님이신가 봐요? 박시우가 정미숙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복례 언니요? 그럼요. 12년째 매주 목요일마다 오세요. 정확히 오후 3시에 와서 국화차 한 잔 마시고 가시죠. 12년째요? 그럼 여기 처음 오신 게 언제쯤인가요? 정확히 기억해요. 2012년 3월 15일이었거든요. 그날이 제가 이 다방을 인수받은 첫날이었거든요. 정미숙이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복례 언니가 다른 분과 함께 오셨어요. 아주 고급스럽게 차려입은 분이셨는데, 다른 분이요? 박시우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네, 복례 언니보다 좀 더 젊어 보이셨는데 정말 품이 있는 분이셨어요. 비싼 옷을 입고 계셨고 말하는 것도 고상하시고. 혹시 그분 이름을 아세요? 글쎄요. 복례 언니가 그분을 윤호가라고 부르시더라고요. 박시우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윤옥, 장윤옥 회장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뭔 얘기를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자세히는 몰라도 옛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고급스러운 분이 계속 우시더라고요. 정미숙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복례 언니가 그분을 위로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 같았거든요. 그 후로도 그분이 오셨나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오셨어요. 그런데 작년부터는 복례 언니 혼자만 오세요. 그분은 안 오시고. 박시우는 작년부터 장윤옥 회장의 건강이 안 좋아졌다는 소식을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사장님, 혹시 그 두 분에 대해 더 아시는 게 있나요? 글쎄요. 그런데 저쪽 벽을 보세요. 정미숙이 다방 한쪽 벽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대부분 다방 단골 손님들의 사진이었는데 그중 하나가 박시우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두 젊은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한 명은 분명히 젊은 시절의 복례였고 다른 한 명은 박시우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는 젊은 시절의 장윤옥 회장이었습니다. 저 사진은 언제 찍은 건가요? 아,
저건 이 다방을 처음 연 사장님이 남긴 거예요. 보시다시피 아주 오래된 사진이죠. 아마 40년은 된 것 같은데. 박시우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두 여자 모두 20대 중반 정도로 보였고 정말 친한 친구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뒤쪽에는 1985년 여름 복례와 윤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 두 사람이 복례 할머니랑 그 고급스러운 분이에요? 맞아요. 복례 언니가 처음 오셨을 때 저 사진을 보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젊은 시절 자신과 친구라고 하시더라고요. 박시우는 충격받았습니다. 복례와 장윤옥 회장이 40년 전부터 친구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두 분이 옛날에 어떤 사이였는지 아세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복례 언니 말로는 젊은 시절에 여의도에서 함께 일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의도에서요? 네, 증권회사인가 그런 데서. 그런데 복례 언니는 그 얘기를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정미숙이 복례 쪽을 슬쩍 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고급스러운 분이 복례 언니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올 때마다 복례 언니에게 뭔가를 드리고 가시더라고요. 뭘 드리셨는데요? 돈이나 그런 건 아니고 편지 같은 거요. 봉투에 든 편지를 주고 가시더라고요. 박시우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장윤옥 회장이 복례에게 편지를 줬다는 것은 그들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사장님, 혹시 복례 할머니가 예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세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가끔 경제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전문가 수준이에요. 주식이나 부동산 얘기를 하시면 저는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때 복례가 차를 다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박시우 쪽을 바라보더니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젊은이 궁금한 게 많구나. 복례가 박시우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사진도 봤고 얘기도 들었겠다. 그럼 이제 조금은 이해하겠지? 할머니와 장 회장님이 옛날부터 친구셨던 거군요. 친구. 그래, 친구였지. 아주 오랫동안. 복례의 눈에 그리움이 스쳤습니다. 윤옥이는 생전에 잘 나가던 시절에도 힘들어할 때도 마지막까지도 내게 와서 마음을 털어놨어. 진짜 사람 구실을 한 건 그때뿐이었지. 그럼 왜 할머니는 여기서, 왜 이런 동네에서 폐지를 줍느냐고? 그것도 긴 얘기야. 복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다방을 나갔습니다. 박시우는 벽에 걸린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제야 복례가 누구인지 어렴풋이 감이 왔습니다. 단순한 폐지 줍는 할머니가 아니라 장윤옥 회장의 오랜 친구이자 아마도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방에서 복례와 장윤옥 회장의 관계를 알게 된 박시우는 며칠 동안 고민에 빠졌습니다. 단순한 유언장 집행 문제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지만 여전히 복례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목요일이었습니다. 박시우는 복례가 추억다방에 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방 사장 정미숙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박 변호사님, 큰일 났어요. 복례 언니가 오늘 안 오셨어요. 12년 동안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뭔가 이상해요. 정미숙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박시우도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최근 태양그룹 상속인들이 유 원장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시우는 불안한 마음으로 복례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반지하 건물에 접근할 때부터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평소 조용한 골목인데 유난히 어수선한 분위기였습니다. 단칸방이 있는 반지하 건물에 도착했을 때 그가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복례의 방문이 활짝 열려 있고 안에서는 어지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짝이 부서져 있었고 현관 앞에는 유리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박시우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방 안은 완전히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서랍은 모두 뒤져지고 옷가지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라디오는 떨어져서 부서져 있었고 복례가 아끼던 경제신문들도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 복례가 머리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박시우는 급히 달려가 복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복례는 의식은 있었지만 많이 다친 것 같았습니다.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고 손목에도 상처가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젊은이 왜 여기에... 복례가 흐릿한 눈으로 박시우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누가 이런 짓을 했어요?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해요. 안 돼. 병원은 안 돼. 사람들이 알게 되면... 복례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 원장을 찾았어? 그놈들이 찾았나? 유 원장요? 누가 유 원장을 찾았다고요? 박시우는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복례를 습격해서 유 원장을 찾으려 했던 것입니다. 방 곳곳이 뒤져진 것을 보면 상당히 체계적으로 수색했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누가 그랬어요? 얼굴을 봤나요? 혼자 온 건가요?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 둘이었어. 얼굴은 마스크로 가리고 복례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수도 검침하러 왔다고 했어. 그래서 문을 열어줬는데 갑자기 밀고 들어와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유 원장 어디 있냐고 하더라고. 나는 모른다고 했는데 계속 때리면서... 복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옥이가 맡긴 거 지켜야 해. 절대 줄 수 없어. 지금은 그런 걸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일단 치료부터 받으세요. 박시우는 복례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복례는 걷기 힘들어했지만 박시우의 도움으로 겨우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한테는 말하지 마. 소문나면 안 돼. 왜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데. 경찰? 그러면 더 위험해져. 상대가 누군지 알잖아. 복례의 말에 박시우는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태양그룹과 관련된 사람들이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박시우는 복례를 가까운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머리를 다쳐서 몇 반을 꿰매야 했습니다. 의사는 뇌진탕 증상이 있으니 며칠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박시우는 고민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지 아니면 복례 말대로 조용히 넘어가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웠습니다. 할머니, 정말로 유 원장을 그들이 찾지 못했나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복례에게 박시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찾지 못했어.
그런 바보 같은 곳에 숨겨둘 리가 없잖아. 윤옥이도 그럴 줄 알고 특별히 당부했거든. 그럼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안전한 곳에 있어. 윤옥이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한 건데 함부로 둘 수는 없지. 은행 금고도 아니고 집도 아닌 곳에. 복례는 더 이상 자세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위험해요. 오늘 일로 봐서는 상대방이 포기하지 않을 것 같은데. 포기? 수조원이 걸린 문제인데 쉽게 포기하겠어? 더 심한 일도 벌일 수 있어. 복례의 말에 박시우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시간을 벌어야 해. 윤옥이가 원하는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무슨 조건이요? 복례는 잠시 망설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진짜로 반성하고 어머니 마음을 이해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어. 돈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을 때까지 말이야. 그런 추상적인 조건으로는 추상적? 젊은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추상적인 거야. 사랑, 믿음, 우정. 그런 게 없으면 돈이 뭔 소용이야? 그때 복례가 갑자기 손을 뻗어 박시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작은 반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박시우가 처음 본 반지였습니다. 이걸 받아. 이게 뭐예요? 윤옥이가 마지막에 내게 준 거야. 아니, 정확히는 돌려준 거지. 이 반지가 윤옥이가 날 찾게 만든 유일한 증거야. 박시우는 반지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금으로 만들어진 것 같았는데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안쪽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복례에게 영원히 윤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40년 전에 윤옥이가 내게 준 거야. 우리가 헤어질 때 마지막 선물이었지. 복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윤옥이가 말했어. 언젠가 이 반지를 보고 찾아오겠다고. 그리고 정말로 12년 전에 나한테 돌아왔지. 그럼 할머니와 장 회장님은 단순한 친구가 아니었군요. 우리는 사랑했어. 진짜로 사랑했지. 하지만 현실은 우리를 갈라놨어. 복례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윤옥이는 재벌가의 며느리가 되어야 했고 나는 그냥 평범한 증권회사 직원이었어. 신분도 다르고 집안도 다르고. 박시우는 드디어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복례와 장윤옥 회장은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40년 전 현실의 벽에 부딪혀 헤어진 연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윤옥이가 마지막에 모든 걸 내게 맡긴 거야. 자식들보다 나를 더 믿었던 거지. 40년을 기다린 사랑을. 복례는 박시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 반지를 잘 보관해줘.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게 우리 사랑의 증거가 될 거야. 무슨 소리예요? 할머니한테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모르지. 사람들이 얼마나 더 욕심을 부릴지. 오늘 일은 시작일 뿐일 거야. 복례가 병원에서 하룻밤을 보낸 다음 날, 박시우는 복례의 허락을 받고 엉망이 된 방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범인들이 뒤진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지만 복례는 경찰 신고를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젊은이, 조심해서 정리해줘. 중요한 게 많아. 복례가 침대에서 신신당부했습니다. 박시우는 흩어진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찢어진 경제신문들, 부서진 라디오 조각들, 그리고 바닥에 널브러진 옷가지들을
차근차근 정돈했습니다. 범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뒤졌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서랍장을 정리하던 중 박시우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랍 맨 아래칸 뒤쪽에 헌 장부 하나가 끼어 있었습니다. 범인들도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박시우는 조심스럽게 장부를 꺼내 펼쳐봤습니다. 장부에는 이름들과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고 박시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민수 마이너스 대학 등록금 전액, 2015년 2019년 이영희 마이너스 수술비 지원, 2018년 3월 박영식 마이너스 가계 보증금, 2020년 1월 이런 식으로 수십 명의 이름과 지원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복례가 몰래 도움을 준 사람들의 명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박시우의 눈을 사로잡은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박시우 마이너스 고등학교 학비 2년, 대학 등록금 4년 전액 지원, 보호자 미상, 2005년 2012년. 박시우는 장부를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것은 자신이 학창시절에 받았던 익명의 장학금이 바로 복례에게서 온 것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박시우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 혼자 자신을 키우시던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갑자기 익명의 후원자가 나타나 학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대학까지 모든 학비를 대줬는데 누가 도와주는지 끝까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게 복례 할머니가. 박시우는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복례의 도움 덕분이었던 것입니다. 박시우는 급히 병원으로 돌아가 복례를 찾았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박시우가 장부를 들고 다가갔습니다. 복례는 장부를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걸 찾았구나. 범인들이 못 찾은 게 다행이야. 할머니, 제 이름이 여기 적혀 있어요. 제가 학창 시절에 받은 장학금이 할머니가 주신 거였나요?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도와준 거야. 너는 기억 못할 거야. 어렸을 때니까. 언제 저를 보셨어요? 왜 도와주셨어요? 내 어머니를 알고 있었거든. 남편 잃고 혼자 아들 키우시는 게 얼마나 힘든지. 복례가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15년 전에 우연히 내 어머니를 만났어. 시장에서 일하시더라고. 아들 학비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어. 그래서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어려운 사람 도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그때 여유가 있었거든. 박시우는 복례의 말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폐지를 줍는 할머니가 어떻게 그런 큰 돈을 댈 수 있었을까요? 할머니, 그런데 어떻게 그런 돈이 있으셨어요? 장학금만 해도 몇 천만 원인데. 복례는 잠시 망설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것도 긴 얘기야. 내가 폐지만 죽고 산 건 아니거든. 그럼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 예전에, 아주 예전에 돈을 좀 만져본 적이 있어.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거 말이야. 복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옥이한테 배운 거야. 그 아가씨가 투자에 대해 많이 가르쳐 줬거든. 장 회장님이 할머니한테 투자를 가르쳐 주셨다고요? 12년 전에 다시 만났을 때 말이야. 윤옥이가 내가 가난하게 사는 걸 보고 안타까워했어. 그래서 몰래 투자 방법을 알려줬지. 박시우는 점점 더 놀라게 됐습니다. 복례가 단순한 폐지 줍는 할머니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매일 경제 뉴스를 들으시는 거군요. 응, 윤옥이가 가르쳐 준 대로 시장 상황을 계속 봐야 하거든. 그래야 언제 사고 팔지 알 수 있어. 복례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덕분에 조금씩 돈을 모을 수 있었어.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 도왔지. 박시우는 장부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수십 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두 복례가 도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할머니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래, 모두들 힘든 시기에 있던 사람들이야. 나도 한때 힘들었으니까 그런 마음을 아니까.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을,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은 쓰라고 있는 거야. 혼자 다 가져봤자 뭐해? 무덤에 가져갈 수도 없는데. 복례의 말에 박시우는 감동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저는 지금까지 할머니 은혜도 모르고. 은혜? 무슨 은혜야?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야. 하지만 저는 할머니를 의심하기까지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박시우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젊은이, 고개 들어. 내가 의심한 것도 이해해. 상황이 이상하니까. 복례가 박시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히려 고마워. 내가 나를 도와주고 있잖아. 이것도 인연이야. 할머니. 그런데 이제 정말 조심해야 해. 오늘 이 장부를 본 사람은 너뿐이야.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 왜요? 여기 적힌 사람들이 위험해질 수 있어. 나를 통해서 도움받은 걸 알면 그 사람들한테도 해코지할 수 있거든. 복례의 말에 박시우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럼 이 장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해. 유언장과 함께. 유언장도 그런 곳에 있는 거예요?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옥이가 정말 중요한 곳에 맡겼어.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에. 어디예요? 때가 되면 알려줄게. 아직은 안 돼. 복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윤옥이의 마지막 뜻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것. 그 아이들이 진짜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야 해. 박시우는 복례의 의지를 느꼈습니다. 이 할머니는 단순한 폐지 줍는 노인이 아니라 장윤옥 회장의 마지막 뜻을 지키려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은혜를 원망으로 갚았구나. 박시우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복례를 끝까지 도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복례에게서 자신의 과거를 알게 된 박시우는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태양그룹 상속인들은 계속해서 유언장 공개를 재촉했고 복례를 찾아가 압박하려 했지만 박시우가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결국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왔습니다. 장민호, 장민석, 장미라 남매는 법원에 유언장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복례가 치매에 걸린 노인을 이용해 허위 유언장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법정에서 진실을 가려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박 변호사,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법정에서 유언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우리가 질 수밖에 없어. 장민호가 박시우를 압박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정말 유언장을 가지고 있는지도 의심스러워. 혹시 사기꾼인 거 아니야? 장미라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시우는 복례와 상의했습니다. 복례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더욱 조심스럽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법정에 나가셔야 할 것 같아요.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어요. 알고 있어.
윤옥이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 했거든. 복례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유언장을 가져오시겠어요? 응, 때가 됐어. 이제 보여줄게. 법정 심리가 시작된 날, 복례는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시우가 복례를 부축해서 증인석에 앉혔습니다. 태양그룹 상속인들은 복례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저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와 친구라니 말이 되냐? 신분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른데. 장민석이 중얼거렸습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사주에서 거짓 증언하라고 시킨 거야. 장미라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재판장이 복례에게 질문했습니다. 증인은 장윤옥 씨로부터 유언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유언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정성스럽게 봉인된 유언장이었습니다. 이게 윤옥이가 마지막에 내게 맡긴 거예요. 상속인들의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재판장님, 저 유언장의 진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필적 감정 결과 유언장은 진짜 장윤옥 회장의 친필로 확인됐습니다. 공증인의 확인도 받은 정식 유언장이었습니다. 재판장이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장윤옥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나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한다. 자녀들에게는 최소한의 상속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장학재단과 사회복지 사업에 사용하되 그 집행은 강복래 씨에게 일임한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상속인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재산을 저 할머니한테 다 맡긴다고? 장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재판장이 계속 읽었습니다. 강복래 씨는 나의 오랜 친구이자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다. 그녀는 돈의 가치보다 사람의 가치를 아는 분이며 나의 뜻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상속인들의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증인과 고인이 어떤 관계였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동정심으로 이런 중요한 결정을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재판장이 복례에게 물었습니다. 증인은 고인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복례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윤옥이는 나의 첫사랑이었어요. 법정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40년 전에 우리는 사랑했어요. 하지만 현실의 벽 때문에 헤어져야 했죠. 복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옥이는 재벌가 며느리가 되어야 했고 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헤어졌어요. 상속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12년 전에 윤옥이가 나를 찾아왔어요. 그때 윤옥이는 말했어요. 평생을 외로웠다고. 재벌가 안에서도 집안에서도 진짜 사람이 그리웠다고 했어요. 복례는 휠체어에 앉아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윤옥이는 평생을 외로웠어요. 돈은 많았지만 진정한 관계는 없었거든요. 특히 자식들과의 관계가. 장미라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야. 우리가 언제 어머니를 외롭게 했다고. 조용히 하세요. 재판장이 제지했습니다. 복례가 계속 말했습니다. 윤옥이가 마지막에 내게 한 말이 있어요. 자기가 죽으면 아이들이 유산을 두고 싸울 거라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나한테 맡긴다고 했죠. 어떤 조건으로 맡겼습니까?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진짜로 반성하고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어요. 돈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을 때까지 말이에요. 복례는 상속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아이들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유산 분할 얘기부터 했어요. 심지어 나를 습격해서 유언장을 빼앗으려고 했죠. 뭐라고? 그런 일이 있었나요? 재판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박시우가 일어나 증언했습니다. 재판장님, 며칠 전에 복례 할머니가 괴한들에게 습격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언장을 찾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복례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윤옥이의 마지막 소원은 단순했어요. 자식들이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본 건 여전히 돈에만 눈이 먼 모습뿐이에요.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법원은 장윤옥 씨의 유언장이 유효하다고 판단합니다. 유언장의 진정성과 복례 씨와의 관계, 그리고 복례 씨가 제시한 증거들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보입니다. 상속인들은 패배했습니다. 복례는 유언을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인정받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장민호가 복례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어머니와 그런 사이였나요? 그래, 정말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복례의 말에 장민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처음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법정 판결이 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복례는 장윤옥 회장의 유언에 따라 유산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양그룹 지분 중 상당 부분을 매각해서 얻은 자금으로 장윤옥 장학재단을 설립했고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돕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박시우는 복례의 곁에서 모든 법적 절차를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변호사로서의 의무감이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복례를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까지 장학금을 받게 된 학생이 200명이 넘어요. 박시우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시우야. 내가 없었으면 이런 일들 제대로 못했을 거야. 복례는 박시우를 아들처럼 아꼈습니다. 자신이 키워낸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장학재단 사무실에서 일하는 복례의 모습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폐지를 줍지 않았고 단정한 옷을 입고 당당하게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림동 단칸방에서 생활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좋은 집으로 이사 가시지 그래요? 돈은 충분히 있잖아요. 아니야, 여기가 좋아. 윤옥이와 추억이 있는 곳이거든. 복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태양그룹 상속인들이 하나둘 복례를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온 사람은 장민호였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장민호는 복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어머니 마음을 전혀 몰랐어요. 돈만 생각했지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일어나, 민호야. 내 어머니가 그런 모습 보면 슬퍼하실 거야. 복례가 장민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할머니, 어머니가 정말 외로우셨나요? 그래, 아주 많이. 특히 너희들이 커서 각자 바쁘게 살기 시작한 후부터는 더욱더. 복례는 장민호에게 장윤옥 회장의 진짜 마음을 들려줬습니다.
얼마나 자식들을 사랑했는지, 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를 말해줬습니다. 어머니는 너희가 돈 때문에 자신에게 오는 게 아니라 진짜 그리워서 오기를 바라셨어. 하지만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법을 몰랐지. 장민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더 자주 찾아뵀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어머니 무덤에 가서 얘기해봐. 분명 들으실 거야. 며칠 후에는 장민석과 장미라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저희도 잘못했어요.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 유산 얘기만 했지 어머니를 그리워하지도 않았어요. 장미라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할머니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머니가 왜 그런 유언을 남기셨는지 알겠어요. 장민석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례는 세 남매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정말 원한 건 이거야. 너희가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날부터 세 남매는 적극적으로 장학재단 일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사회환원 사업에 동참한 것입니다. 박시우는 그런 모습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저 사람들 마음을 이렇게 바꾸셨어요? 바꾼 게 아니야. 원래 있던 좋은 마음을 찾아준 것뿐이야. 사람은 누구나 마음 깊은 곳에 선함이 있거든.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는 계절이었습니다. 복례는 박시우와 함께 장윤옥 회장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윤호가 내 아이들이 많이 달라졌어. 이제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 됐어. 복례는 묘비 앞에서 혼자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원하던 대로 됐어. 아이들이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 복례는 가방에서 그 오래된 반지를 꺼냈습니다. 40년 전 장윤옥이 준 반지, 12년 전 다시 돌려받은 그 반지였습니다. 내가 가진 전부였던 이 반지, 이제 너한테 돌려줄게. 우리 약속 다 지켰어. 복례는 반지를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사랑한다, 윤호가. 다음 생에서는 꼭 함께 하자. 박시우는 복례의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40년을 기다린 사랑, 그리고 마지막까지 지킨 약속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느꼈습니다. 묘지를 나서며 복례가 말했습니다. 시우야, 고마웠어. 내가 있어서 윤옥이 약속을 지킬 수 있었어. 아니에요, 할머니. 저야말로 할머니 덕분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어요. 그래,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야. 돈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사람 없이는 살 수 없거든. 복례와 박시우는 함께 신림동으로 돌아갔습니다. 복례는 여전히 그 작은 단칸방에서 살았지만 이제 그 방은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매일 장학재단에서 고마움을 전하는 편지들이 도착했고 도움을 받은 학생들이 찾아와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어려운 사람들 도우며 살고 싶어요. 어느 날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살아.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한 거야. 복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복례는 혼자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예전처럼 폐지 수레를 끌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이 골목을 사랑했습니다. 윤옥과 함께 걸었던 추억이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카메라는 천천히 물러나며 골목길을 걸어가는 복례의 뒷모습을 비췄습니다. 그 손에는 폐지 수레 대신 국화꽃이 들려 있었습니다.
윤옥에게 바칠 꽃이었습니다. 복례의 목소리가 나레이션처럼 흘러나왔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돈이 아니라 남이 날 어떻게 기억하는가에 달린 거야. 윤옥이도 이제 알 거야.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는지를. 봄바람이 불어와 복례의 흰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그 모습이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40년을 기다린 사랑이 마침내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복례는 윤옥의 사랑을 세상에 전해주었고 그 사랑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 계속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정 많은 이야기 사람 냄새나는 드라마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말아주세요.